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입니다. 정치권의 새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동지는 앙숙이 되고 어제의 라이벌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판을 읽는 눈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판을 읽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통의 정치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실 정치의 산증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냉철한 철학자 탁석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들이 아주 그냥 화려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소통의 정치인 박수현 의원, 정치의 산증인 우리 김성태 의원님, 냉철한 철학자 우리 탁박사. 제가 이렇게 정치인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건데 입으로 이 쇠체로 이렇게 아무리 이제 국민을 울렸다 웃겼다 하지만은 예. 앞에 계신 박수현 그 수석께서 정말 현란합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산무납재입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입니다. 참 이 대변인들의 입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대를 아주 무서운 공격도 하지만 때로는 감동도 주고 때로는 감정도 풀 수 있는 예. 그 혼이 담겨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앞으로 혼이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 그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을 여야 간에 아주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을 돋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물로 김성태 전 대표께서 인물 관계도를 좀 준비하셨는데, 자, 어떤 인물의 관계도를 준비하신 겁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러다 입에 이 원래 망부석이라는 이 돌은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돌이 된 그런 아내의 전설을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내가 그 위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돌이 망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뭐 집도 아니고 남북구치소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랑을 이렇게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애처로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뭐 사실상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에 빠졌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결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견디겠다. 어떻게 탁 박사님 먼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신경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것도 뭐 체감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뭐 결혼한 얘기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뭐 별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냉철하십니다. 냉철함을 넘어서 냉혹하십니다. 그래도 김건희 씨가 저렇게 말했으면은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처럼 짠한 마음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탁 박사님께서 워낙 냉철하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세계적으로 촉망받던 K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부심이 있던 민주주의를
한 3년 만에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던데 맞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이분은 보니까 어두운 밤 달 빛나듯 뭐 이렇게 얘기 한마디로 부창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좀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아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로 다시 윤 어게인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망상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혹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 앞에서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이런 나라 경제가 망가진 앞에서 그렇게 한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 옥중 메시지로 자기가 뭐 옥중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경을 있는 그대로 한 건데 이분은 또 특검한테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특검 수사가 계속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뭐 그런 또 자기의 입장 각오도 또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대로 뭐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그냥 인간 김건희의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마음, 그냥 그 마음으로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것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탁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법 절차고 장동혁 대표가 된 건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면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든든한 마음이 좀 없을까요, 김건희 여사?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뭐 판사가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법 절차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사법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정치는 개입할 여지가 이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나뉘어야지 이걸 갖고 지금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서 뭐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면이 아니고 그건 개인적 사정이죠. 그건 개인적 사정과 사법 절차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사정은 나중에 소설로 쓰면 돼요. 아니면 회고록을 쓰시든지 하고 지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뭐 진실을 기다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혹여나 장동혁 대표가 형성하고 있는 윤 어게인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내가 다시 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내 상황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분들은 애초에 망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윤석열 씨는 지금도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법정인 특검이나 이런 재판정에 지금 6번이나 지금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했으면서 어떤 거 하나 지고 있지 않잖아요. 버티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권을 잡고 그 당권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수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느 교두보가 마련이 된다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침 장동혁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역시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그런 극우의 흐름이 지난 대선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겁니다.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에는 장동혁 주변 참모들 또 제법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환기 선생님 덕분에 장동혁 당대표 됐다고. 순서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저에게 뭐 전화를 오든 감사 뜻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싫습니다. 지금 그 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고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거기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선 의원께서는 저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추앙하고 이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당을 저는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비록 본인이 국민의힘 내 강성 지층의 지지로 뭐 당대표까지는 됐지만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 추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자신이 이제 기소되면서 자신의 뭐 그런 입장 소외 이걸로 이제 끝내줘야죠. 끝내주고 더 이상 낼 기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탁 박사님 출연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주요 인물들의 내구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이하다,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뭐 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이어서. 망묘루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거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황 근무일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심지어는 종묘 내부에 카메라까지 꺼버렸습니다.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역할이 있고 대통령 놀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묘 이런 데 가서 차를 마신다는 건 참 기발한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요. 종묘에 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거기서 감히 차를 마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때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게 놀이의 시작이거든요. 보통요. 왕 놀이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왕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서 백성을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풍악을 울리고 내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보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보석을 가지려고 했다. 그게 대통령 놀이죠. 그 밑바닥에는 결국은 껍데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럼 대통령 놀이를 누가 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를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한 거냐? 지금 김건희 씨가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김건희 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첫째, 비화폰이 지급될 대상도 아니지만 그 통화를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관과 모든 공무원들을 영부인이 직접 다 통화를 한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한간에 V1, V2인데 윤석열 대통령 V1이 맞고 오히려 V2인 김건희 씨가 V0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나마도 김건희였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문체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종묘에서 그 차담을 했다는 그것을 저희가 야당이 밝혀가지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철저하게 방어를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런 짓들을 국가 모든 시스템이 다 동원이 돼서 김건희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보좌한 겁니다. 온 나라가 통째로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물 관계도를 다시 좀 돌아가서요. 두 번째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합니까?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추미애 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 미워할 수 없는 당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거든요. 국회 입법 권력도 위당 중심의
역대 이런 또 큰 입법 권력이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그 중심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추미애 위원장이 차고 앉았기 때문에 예. 이 사법체계의 또 혼란의 중심에 추미애 위원장이 올라설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당신 또 만나게 됐다. 이런 걸. 아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제 그걸 출석시키는 과정에서 뭐 속옷으로 뭐 저항했다. 예.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에 가자마자 이제 그 CCTV를 공개하는 그 의결을 법사위에서 했지요. 예.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고 보면 정말 악연은 악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서울구치소 예. CCTV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한 그 모든 걸 제출해라. 존엄하거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 보상사나운 모습을 전 세계에 그냥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그런 그림으로밖에 뭐 돌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CCTV 영상은 그 법사위원들만 좀 보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절충안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합리적 장관이 그나마 그런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니 그 CCTV를 공개해서 저희 그 얻어질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출석을 안 하니까 불응하니까 이 내란 종식 이걸 빨리 끝내야 국민의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빨리 챙기고 정상화할 텐데 지금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오래 갈 겁니까? 협조를 안 하는 저 문제 자체가 저런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입장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차마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람만 하는 방법을 하자. 또 저희 당도 그것을 공개는 신중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전현희 최고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씨를 뭐 망신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탁 박사님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이런 일련의 CCTV 영상 공개를 포함하여 고강도 압박이 혹시 그 안에는 개인적인 사감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국회 법사위원장이랑 지금 수감자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예. 뭐 지금은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얼마나 고강도 조치를 해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할배 미안해요라고 써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참 뭐 한덕수 전 총재가 고령입니다. 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3년 가까이 총리를 맡아서 예. 정말 나름 큰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고생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 미안해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한덕수 총리에게 그렇지만은 미안해한다. 이 지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총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예. 그리고 왜 지금 하지 못했느냐. 특검이 구속 기소하면서 써낸 내용을 보니까 계엄을 만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문건을 보면서 국무위원 정족수가 4명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 상의하는 것도 있고 계엄을 막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특검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크노크라트다. 그러니까 예. 기술 관료예요. 한마디로 출세반은 안 하는 영혼은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영혼 없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총리가 된 게 너무 영광인 거예요. 또 총리하는 게. 그런데 보는데 계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미비된 상황이 뭔가를 빨리 챙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뒷주머니에 넣고서 퇴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자기는 그거 못 봤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다 이런 후안부치한 얘기를 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엄을 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판단이 났고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총리를 지낸 사람이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영혼 없는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후안부치의 이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이런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이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저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물 관계도에 나오는 김건희, 한덕수 두 분은 아예 그냥 언급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김영호 의원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직접 뛰어든 이유가 계엄날 본인이 한 행동을 덮기 위함이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분이 왜 대통령의 선거에 나왔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나간다고 막 그렇게 한밤중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쇼를 하면서 후보를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권력 의지를 대체할 무엇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냥 자리만 양지만 찾아다녔던 영혼 없는 그런 어떤 고위 관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국회에 와서도 한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 분해 죽겠어요, 진짜로. 제가 8년 만에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와서 예결위 회의를 갔는데 과학자 출신의 여성 초선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과학자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이념적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 의원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미망에서 깨어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아무리 8년 만에 들어온 국회라 하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 발언 신청을 해서 박정 예결위 위원장에게 예결위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총리가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에게 미망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의원님.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답변 태도는 위원장께서 마땅히 제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 태도나 한덕수 총리 태도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아래 위로 훑어내리는 건방진 태도를 한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존경하는 오인식 국회의장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지금 저는 갖는 생각이 아하, 이 사람들이 계엄할 생각이 있었구나.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치지만 며칠만 기다려봐. 당신들은 다 체포돼가지고 노상원 수첩대로 어디에 가서 없어질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탁석삼 박사께서 인물 관계도를 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누구를 중심에다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요구받은 인물은 장동혁 요구받은. 도대체 우리 패널 우리 이 세 분에게 누가 요구를 합니까? 이게 전화가 요구합니다. 전화. 장동혁 대표의 시선으로 본 것을 제가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악의 화신 주니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변화된, 하나된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하여튼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악의 화신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시니어는 이제 뭐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하면요. 악의 화신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제가 이게 복잡하게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 부대예요, 그대로. 대통령 연설에서 그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정치인이라도 종교를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딱 머릿속에 있는 것은 선과 악이죠. 예.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의 선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선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 것이다. 나머지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지금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됐는데 일성이 놀랍게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정부는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잘못할 만한 시간도 없거든요. 야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악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악의 화신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니어는 아니고 주니어죠. 주니어 정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날 그날 오후 2시에 이제 언론사 포럼 행사가 있어서 제가 정청래 대표 대리로 이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방금 당선된 장동혁 대표가 오신 거예요, 거기를. 예. 근데 저하고 이제 그 충청남도 이제 보령서천이 장동혁 대표는 지역구시고 예. 바로 그때 공주부여 청양 붙어 있으니까 또 친합니다. 거기 자리에 오셔서도 다른 분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우리 박수현 선배랑 저랑 친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선배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깍듯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관계니까 여쭤봤죠. 걱정도 되고. 축하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러면서 좀 잘하길 바래요. 그랬더니 아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방 성과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에 정당 대표들 모셔서 설명하는 자리에 기회가 있다면 아유 우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두 분 대표께 손 좀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손을 잡게 하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아니 대통령이 당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주 저 강한 우리 지지자들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빨리 저 말을 철회하고 야당 대표 선출이 됐으니까 처음에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잘 조율해내는 이름은 뭐라고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핸드메이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서로 이제 손을 잡는. 그렇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장터에서 엄청난 하염 속에서 전쟁을 치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몸에 아직까지 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뭐가 있군요, 에너지가. 그럼요. 자기를 따라준 그 강성 지층들,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자기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만일 정청래 대표나 장동익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손에 의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하야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거는 정치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도 뭡니까? 패착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집권당 친정집이라면 예.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다 털어내야 돼요. 진정한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집권당 대표의 숙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어젓한 모습으로 장동익 야당 대표에게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미국 순방 결과 이렇게 보고받고 또 입장 개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님의 진심은 저도 무슨 말 다 느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협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절대적인 그 다수 정당인데 제가 보기에는 협치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협치할 만한 또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협치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훌륭한 정책을 내놔야 돼요, 법안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안 낼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타도잖아요, 민주당 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거를 협치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좋은 정책과 좋은 법안을 제시하는 것뿐인데 그럴 역량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셨죠? 너무 우리 탁 박사님 원래 이런 분 아닌데 너무 편향적인 우리 저 아니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박수석 오셨다고 말이야. 아니 박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합의하기를 정례화하기로도 합의를 했어요. 그때 저와 같이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납니다. 장동혁 대표는 1대1 회담을 요구하는 거고 또 다자 대표회담에 가도 내가 들러리 쓸 수 없다 이렇게 다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까지 빌려가면서 또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된 전통이 있는데 이것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정청래 당대표 주도로 민주당 중심이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전부 다 이거 완성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협치하자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 잘해가지고 큰 고비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설명 뭐 이야기 들어라. 여기에 아무리 지금 현재 장동익 당대표가 금방 좋습니다 그러고 가겠습니까? 그럴 여건과 분위기. 그래서 장동익 대표는 행식과 의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행식과 의제를 집권당에서 앞으로 협치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패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상대를 안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정치가 실종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망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성태 대표님이 민주당까지도 사랑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시니어 주니어라고 표현하시니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약간 미묘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처음으로 대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나 대표됐어. 전국에서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돌발 발언을 많이 하고 이제 강성 발언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제일 골치 아파하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야당인 국민의힘 결코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정청래 대표예요. 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따라하면 자신도 대통령 된다는 그런 또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권 초기에 친정집 민주당 대표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대표도 끊임없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두 달 이제 한 석 달 채 되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덮치는 겁니다.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 다 대통령 영빈관에 초대해서 오찬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를 연호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선창을 했군요. 그것도 세 번씩. 세 번씩. 아마 우리 김성태 의원님 걱정대로 정청래 대표가 걱정스러워서 사전에 좀 약을 바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잘 단결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굳은 믿음의 표현이 그 정도로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대표 선거 기간 중에 경쟁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는 대통령의 눈만 봐도 뜻을 안다. 이러니 정청래 후보가 그 당시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 이제 두 분 대화를 잘 지켜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역시 수석 대변인답게 갈등을 상당히 잘 포장해서 없는 것처럼 헬란하잖아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수석 하나는 잘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요. 대선 기간이죠. 5월 달에 그 이재명 그때 후보가 이제 마포구에 유세를 나왔다가 저녁을 먹으러 이제 국밥집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거기에 누구 다녀갔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쓴 내용을 보면요. 그 정청래 지역구에 왔다 이런 거를 쓰면서 내 친구라고 써놨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판도라를 통해서 정청래 의원하고는 이제 자주 토론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권력 서열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권력 넘버원에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넘버3지만 넘버1이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든지 나는 최고의 서포터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두 분의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볼 것이다.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탁 박사님, 두 번째 우리 장동혁 대표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두 사람이 갈라선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유행했었잖아요. 이제 웃고 있고 어금니를 다물고 있는. 장동혁 지금 대표도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쪽이 옳으냐에 가서. 그런데 아마 제 짐작에는 논쟁에서 아마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나왔겠죠. 민주당은 이제 악의 세력이란 말이죠.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민주당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반대편에 섰으니까 선이며 국가를 살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해서는 체제 적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 나 나갈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왜 나가 이런 나옵니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안 나간다? 쫓아내도 제가 볼 때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당 대표가 되면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는 겁니다. 특히 당 대표 중심으로 107석 의석 가지고 정말 자신을 갖다 강성적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입김에 맞는 그런 뭐 의원들만 결속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다시 이미 새로운 교섭단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작년 총선 실패했죠. 지난 6월 3일 대선 실패하고 내년 지방선거 불을 보듯 뻔해지는 건데 그러면 대선 기반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 바보 짓을 누가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계엄 해제 의견을 적극 참여했어요. 탄핵 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내 많은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판단해가지고 하야를 생각해라.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를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한 거죠. 장 후보님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내부 총질자입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론을 어기고 당론과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는 안 주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으니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는 언제쯤 찾아오는 건가? 저는 내년 지방선거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직후 끝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대위 체제로 가든 다시 이제 체제 변화가 올 텐데 그때
까지는 숨도 못 쉬고 있던 한동훈 세력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한번 숨을 쉴 만한 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저는 좀 혹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뭐 차악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리고 너무 실기했어요. 자기를 따르던 소위 김근식 교수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나갔는데 떨어졌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당선시켰어야지.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근데 최고위원 하나도 지켜내질 못했어요. 거기도 망설였습니다. 적극적 지지도 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가장 이번에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피해 볼 것도 없어요. 원래 뭐 그런 정도인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이 원래 그 정도다 이런 뜻인가요? 다만 이번 기회를 정말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으면 마지막 결단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붕괴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아마 수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제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 제목이 뽑히는 겁니까? 그렇죠. 어제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붕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절대 동의가 안 되죠. 안 된다. 왜냐면요, 제가 이분을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그 판단력과 나름 학습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과정까지는 발빠른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9개월 후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로 그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이기는 정당은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엄청난 지금 전략적 유연성 변화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당연히.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강성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 강성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자꾸 강성이라 그러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성 당원이 아니라니까.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기회가 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면 핍박받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검사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법무장관으로 데뷔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비대위원장에 당대표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냥 국민이 볼 때는 꽃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의 역할은요. 끊임없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한동훈 나가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괴롭히면요. 점점 더 한동훈이 대안 세력이 되는 거죠. 얘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리는 만무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대안 세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전사? 싸움꾼? 전환길 씨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볼 때는 목소리 큰 애국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탄핵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다 이쁘죠. 근데 목소리가 크니까 쓸만해요.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통령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고 거짓말, 조작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오늘 뉴스에 또 전환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민주당 맞서 싸우자. 이게 여러분 국힘다운 모습이고 보수 우파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출당시키자고요. 친한파들. 이거 민주당 불합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또 사용 가치가 높은 애국자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럼 전환기를 옹립하려는 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중적 지지도를 가지고 그런 건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직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일정 부분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그 영향력을 아마 그 통제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탄핵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이 어떤 정치 탄압이다, 숙청이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아내기를 원하고 얼마나 부족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들 논리를 세우려고 하는지 참 안쓰러울 뿐입니다. 안쓰러울 뿐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존립 기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짜 뉴스에 기반한 이런 논리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어떤 외국계 극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점점 강화하는 그런 증거로 쓸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가 자기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을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박수성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목소리를 키워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한길 예. 씨가 장동혁 대표보다는 목소리가 더 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썼잖아요. 겁니까? 목소리 큰. 저는 그래도 50년 넘게 집권한 세력이 그 정치적 역량과 능력,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걸 이제 잘 집단 지성이 작동할 거예요. 그런데 전환기 씨 목소리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우리들만의 잔치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죠. 근데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갈 수 없습니다. 예, 아스팔트의 또 하나의 그냥 목소리로 소멸해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박수현 수석의 인물 관계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빙선이네요. 세빙선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린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Ready to. And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That's okay. We'll work. I'm sure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it.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힘으로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우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역할을 해주시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게 하겠다. 지금 그 야당에서는 이걸 뭐 굴욕외교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도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북미 대화를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하거나 끌고 가겠다.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이었다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는 철저한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우쭈쭈 전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 친정집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정당 출신의 그런 대통령처럼 이번에 한 거예요. 올해가 춤춘 게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춤추게 한 거거든요. 북한에 트럼프 골프장 지어가지고 자신도 거기에 골프 좀 치게 해달라.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해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잘했다고 아까도 보시면? 이야기했지만 그 대신 비용은 엄청나게 갔다. 우리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200조가 넘어요. 그래도 원만하게. 미국에서도 많은 언론 또 정치 평론가들도 성공적으로 이 회담을 보는 거니까 그 대신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세비물 하나 없다는 거. 김성태 대표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요거 말씀만 하고 드릴게. 아까부터 이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 말씀하셨고 지금은 합의문 하나 없는 회담이었다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성태 대표님처럼 저렇게 우리가 손해봤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정상회담이. 사교 모임으로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서로 덕담을 넘어서 아부를 한 거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제 표현이 아니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아부의 기술을 보였다 이렇게 그러는데 아부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효과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시바가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아부를 했어요. 신의 기회다. 신이 기회를 준 것이다. 엄청난 아부를 한 거죠. 미국 신문에도 아부의 이제 달인이라고 나왔거든요. 또 일본에도 크게 보도했는데 그 아부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죠. 예. 아무 관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요. 트럼프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칭찬한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제일 믿어요. 실물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도 땅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 합의문이 없냐 그러는데요. 강훈식 그 비서실장께서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왜 합의문이 없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뉴노멀이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과 전혀 다르죠. 미국의 제조업의 붕괴가 됐거든요. 완벽하게. 그 제조업을 믿을 만한 동맹이 대신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미국의 군함을 수리할 데가 없어요. 수선할 데가. 예.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데다 해야 되잖아요. 군함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맡기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걸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작년부터 US 스틸을 매입하려고 굉장히 애썼잖아요. 예. 성공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사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것뿐이다. 예. 트럼프는요, 이 국면에 대해서 시간을 끌자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잘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강훈식 실장이 이야기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새로운 전략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국익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마 합의서를 쓰지 않고 놔두는 것 이런 상태를 목표로 했을 수가 있어요. 전략상.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도 예. 다 일리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리가 그렇죠. 있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예.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민감하게 악마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 디테일을 갖다 한국 내적으로는 정치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피스메이커랑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의 반영으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라임을 잘 맞춰서 멋지게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패싱 당하겠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빠진다. 대통령께서 제일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요. 그때도 판문점에 왔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문점에. 끝내. 나오지 말랐는데 굳이 가신 거잖아요. 왜? 거기서 빠져버리면요. 정말 패싱 당하는 게 공인이 됐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오지 말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담에서 마치 이건 우리랑 관계없다. 이제 우리 없어도 두 분이 잘하시니까 예.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는요. 라임은 멋있었지만 상당히 그 속뜻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10월 말에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판문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가능성도 혹시 이재명 정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가?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탁 박사님께서 이제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남북 관계를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빠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관계는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좀 만나서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 그런 관계가 잘 풀린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조금 더 해빙 모드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그거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빠질 일은 절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래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이제 지켜보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뛰면서 예, 그 속도를 이제 역할만 하는 맞춰주는 거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판도라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판도라의 단독거리, 특종거리 하나 좀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전화 대화를 할 때 대통령 말씀을 쓰면서 제가 울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 감격해서. 뭘 가지고 울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진짜 그 10번도 훨씬 넘는 그런 정상회담과 전화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대변인 1년 동안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해서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금방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때 뭐 핵 큰 단추가 있네, 로켓맨이네, 때려 뭐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곧 이게 전쟁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상황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문재인 대통령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나 트럼프가 결심을 해서 진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나의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 관계 이런 걸 푸는 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하노이 그 회담은 노딜이었잖아요.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한테 또 앞으로 그런 무지개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덜컥 이상한 협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제에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계를 밟아도 하나씩 해야지 갑자기 대통령이 뭐 유달리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대변인 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그렇게 이제 안심시키는 그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신 적 없죠? 없죠, 저는. 예, 요거 단독이네요. 요거 편집하지 않고 살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예능 프로그램 판도라. 판도라가 최고고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십시오.